사실은 부모 자식 간의 사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국세청이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돈의 오간게 증여가 아니라 돈을 빌려준 거다라는 사실을 납세자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모아서 그 입금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증여가 되지 않으려면 일종의 차용 형태면 괜찮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차용증이라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놔야 됩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 차용증이라는 걸 제가 왜 강조를 하고 싶냐면, 부모 자식 간에 진짜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2억을 빌려드린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2억을 제가 부모님께 계좌이체를 하면서 적요란에도 반드시 차용증이라는 내용을 적요에 기재를 해야 되고요. 나중에 상환이라는 것도 실제로 해야 됩니다. 안 보면 망한다. 다솔 세무TV, 안녕하세요, 김은욱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제 옆에는요, 법률사무소 다솔 대표 변호사 겸 세무법인 다솔의 파트너 세무사입니다. 대세 안원용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반응들이 굉장히 좋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도 보내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좋아요 눌러서 좋은 정보들이 많이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독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모 자식 간에는 사실 돈 거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우린 돈 거래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한 팀? 그쵸.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네, 맞아요. 내 돈.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인데 뭐 굳이 이걸 돈 거래라고 생각해? 네. 심지어 빌려준다? 이런 개념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부모 자식 간에는 용돈이다, 또는 부모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자식에게 네가 좀 학교 다니면서 써라, 내지는 뭐 직장 다니는 자식에게도 심지어 용돈을 줍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세금화 문제가 이슈가 되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자, 먼저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게 인정 안 되고 증여로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원론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맞는 거죠? 네, 일단 증여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 자식 간의 소비 대차, 즉 차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국세청이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이게 돈의 오간게 증여가 아니라 돈을 빌려준 거다라는 사실을 사실은 납세자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모아서 그 입금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인지상정상 좀 허용이 되는 범위 같은 게 있느냐? 부모 자식 간에도 허용되는 어떤 용돈의 범위가 있지는 않아요? 용돈의 범위가 사실은 이제 부양비, 뭐 생활비라는 네. 게 정해져 있진 않고요. 네. 제가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제가 네. 대학생일 때 예를 네, 들어 네, 네. 생활비로서 100만 원씩 네. 계좌 이체를 꾸준히 해줬다고 네, 하겠습니다. 네. 매월 1일에. 네. 이게 용돈이 100만 원이죠. 네, 네. 근데 그 100만 원을 제가 다 정말 생활비로 썼어요. 카드비로. 네. 그러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생활비로 네. 월 500만 원씩 저한테 입금을 해주셨다고 치면은 그 중에 100만 원만 쓰고 네. 400만 원은 모았어, 내가. 네. 그러니까 1년이면은 4,800 아닙니까? 네. 그거 가지고 뭘 샀어. 막 네. 투자를 하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활비로 인정이 될까요? 그러니까 계좌 이체를 할 때는 500만 원 이체하면서 생활비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쟤는 생활비 500만 원을 받아서 내가 생활비를 500만 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네. 아껴야지 하고서 네. 말씀하신 100만 원만 카드값을 하고 나머지 400만 원을 제가 만약에 주식을 하던가 열심히 돈을 불렸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1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4,800만 원이라는 돈을 제가 굴렸고, 그게 나중에 5년이 되면은 벌써 그 돈이 2억이 넘고 한 2억 5천, 3억이 되고 주식 투자까지 했다 4억까지 돼버릴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늘었다 그러면은 뭐 한 5억도 되고 막 이러고, 줄면은 이제 손해 볼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파트를 취득을 할 때 제가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대학생 자녀가 너가 지금 소득도 없이 너가 어떻게 취득을 했어? 라고 하면은 제가 생활비를 모았습니다 라고 소명을 하면 될 줄 아시지만, 안 돼요? 문제는 생활비를 준 건 생활비로 쓰라고 준 거잖아요. 그리고 생활비로 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건데, 물론 계좌이체를 할 때 적요란에는 생활비라고 기재됐지만 이 사람이 이 돈을 안 쓰고 모아서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썼다 한다면 그 자금은 당연히 증여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입금받은 날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가산세가 붙으면, 그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까지 붙어버리면 가산세만 사실은 40, 50% 붙는 거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고, 생활비로 주고 이 자금을 축적해가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칙을 지키세요. 부모님이 자녀분에게 용돈을 준다. 그러면은 얘야, 이달 안에 이거 다 써라. 생활비니까.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면 어머님, 아버님, 이달 안에 이건 생활비로 다 쓰셔야 됩니다. 뭐 투자하거나 모으지 마세요. 야, 이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네. 그래서 안 변호사가 100만 원 정도 얘기하니까 문제 없는 것 같아서 100만 원은 생활비라고 계좌 이체하고
카드는 또 부모님 카드를 줄 수도 있죠. 어? 카드값 줄이려고. 야, 예. 카드값 이걸로 하고 해라라고 예. 했을 때 그럼 이제 자녀가 만약에 카드값을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예. 어머니 카드를 긁으니까 예. 근데 100만 원은 생활비라고 예, 꼬박꼬박 받았는데 들어와서 100만 원이 또 그대로 남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것도 문제네. 네, 생활비로 쓰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의 다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비로 지출을 했느냐, 네. 그 생활비로 지출했냐는 부분은 저희가 요즘 일반적으로 다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 사용액과 카드 대금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용돈 받았으면 카드는 네 카드 좀 써라. 이게 결론이네요. 예. 그리고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예. 그 용도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조금 종합해서 요약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거래, 그러니까 가족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이게 증여가 되지 않으려면 일종의 차용 형태면 괜찮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차용증이라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놔야 됩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 차용증이라는 걸 제가 왜 강조를 하고 싶냐면 네네. 부모 자식 간에 진짜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을 할 때 결혼 자금을 대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무언가를 취득하는데 부모님이 자금이 부족해서 소득이 있는 자녀가 정말 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경우에 저희가 자금을 빌려줄 때 2억을 빌려드린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2억을 제가 부모님께 계좌이체를 하면서 저희가 적요란에도 반드시 차용증이라는 내용을 적요에 기재를 해야 되고요. 뭐 차용증이라는 표현보다는 차용. 네, 차용이라는 금액으로 기재를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2억 원에 대해서 빌려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상환이라는 것도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상환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세관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할 때 너 이거 증여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환이라는 부분과 이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자도 줘야 되는 거예요? 꼬박꼬박? 예를 들어서 우리 특수관계니까 야, 뭐 이자는 뭐 그냥 나중에 갚기만 해. 이거 안 됩니까? 그게 됩니다. 돼요? 이자를 안 줘도 되는데 세법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자를 강조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는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다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자라는 게 필요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로 보는 증여 추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고 그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게 과세관청이 너 이거 뭐야 이거 증여 아니야? 라는 소명 요청을 받았을 때 부랴부랴 차용증을 쓰고 부랴부랴 이자를 지급하고 이러면은 너 내가 지적을 하니까 이제야 차용이라고 주장하는 거네 라는 오해를 안 살려면 그래서 차용증을 그때 썼다라는 사실과 두 번째로는 이자를 지급하면서 우리가 이자도 당연히 계좌이체로 지급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자가 1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10만 원 계좌이체하면서 각 적요에다 이자라고 차용금 이자라고 기재를 하면서 그게 누적이 됐다고 하면은 사실은 3년 뒤에 세무조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소명 요청이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은행 계좌 들이밀면서 돈을 줄 때 차용, 그 다음에 돈을 줄 때 이자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객관적 증거를 남겨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과세관청이 이거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자는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최소 부모 자식 간인데 이자라는 거 티만 내기 위해서 10,000원.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범위가 있고 아닌 범위가 있는데 4.6%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4.6%요? 부모 자식 간의 이자를 최소 4.6%는 받아야 된다. 너무 센 거 아니에요? 4.6%가 세법에서 보고 있는 적정 이자율입니다. 아, 나 이건 들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대표가 법인으로부터 돈을 살짝 가져가서 쓰는 경우 있잖아요. 이걸 가지급금인가? 네, 맞습니다. 그때 이율이 4.6인가? 네. 이 모든 지금 세법에서 다 등장하는 우리가 적정 이자율은 거의 4.6%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4.6%, 즉 부모 자식 간에 4.6%를 받아야 적정 이자율이고 이거보다 낮게 받으면 싸게 빌려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증여로 봐서 그 싸게 빌린 이자만큼을 또 증여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 번째는 돈을 빌려준 원금 자체가 빌려준 게 아니라 증여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차용이라고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차용에 대한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으면 싸게 빌려준 이자만큼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친구끼리는 그러면 더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꺼주고 이자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부모 자식 간에만 그러면 4.6%를 받아야 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아나운서님과 저와도 그러니까 내가 꺼줬는데 나는 안변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냥 이거 그냥 쓰고 원금만 돌려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세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차용에 대해서는 상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여로 봅니다. 진짜? 이자를 싸게 받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나운서님과 저와의 그럼 관계에서도 누가 문제인 거야? 꿔준 사람이 문제인 거야? 싸게 빌린 저죠. 친구 사이에 동거래 할 때는 이자를 안 받잖아 거의. 근데 또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죠. 사실 4.6%보다 저희가 싸게 빌릴 수 있으면 은행에서 빌렸겠죠. 그러네. 그럼 이건 정당하게 얘기를 해야겠네 친구. 정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사실 나중에 문제가 문제는 되니까. 증여세 문제가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빌린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사실 빌린 사람 입장에선 야, 그럼 문제되면 내가 그냥 증여세 맞을게. 그냥 1%로 빌려줘라고 하면 아나운서님 또 방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네. 내가 그냥 증여세 낼게. 알겠어. 괜찮아. 라고 해버리면 뭘 하실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나는 너를 걱정해. 3.6%더 줘. 이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 자식 간 아니더라도 애매하다. 특수관계인 아닌 사람 간에도 이자를 4.6%를 받아라는 건데 아까 제가 특별한 거래 관행상 이유가 있다면이라고 제가 그러면 징여를 안 본다고 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아나운서님이 제 거래처예요. 제가 거래처고 저는 아나운서님한테 받을 돈도 있고 공급하는 물건도 많아요. 예. 근데 요즘 경제적으로 좀 어렵대. 대금이 막혔대요. 근데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4억을 빌려줘요. 일시적으로 빌려주면서 네. 아나운서님이 지금 자금이 경색된 거를 해소하고 저 거래가 원활하게 돼야 저한테 또 어차피 나중에 갚을 수 있으니까. 네, 저한테 자금도 네. 거래도 원활하게 네. 나머지 저도 받을 대금도 네, 있고 차용금도 있고 해서 정말 거래 가능상 사유가 있으면 아나운서님 즉 거래처에게 제가 그런 부분을 저리로나 무상으로 빌려준 거에 대해서 판례적으로 인정한 케이스가 보니까 엄청 극히 드물더라고요. 드물어요?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판례에서 거래상 정당한 사유라고 본 게 제가 말한 이런 거래처나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그런 관행이 없이 아나운서님과 저 아무런 관행이 없잖아요. 저희가 거래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특수관계잖아요. 방송을 같이 하잖아. 방송 같이 하는데 국세청에서 인정 안 할 거예요. 자료화면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거래 관행상 특별한 사정이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특권자 아닌 경우에도 4.6%를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을 짚었어요. 친구 간의 거래건, 뭐 친한 사람이건, 뭐 이런 경우에 무조건 4.6%라는 법정 이자는 지켜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오해받지 않는다.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차용증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 이자는 줬어요. 네. 근데 이걸 내가 아들의 입장에서 부모님께 갚기가 빠른 시일 안에 쉽지 않아. 그래서 뭐 한 20년 뒤, 뭐 30년 뒤 기간을 굉장히 넓게 잡아놨어. 스펙타클하게. 네. 그런 경우 인정됩니까? 인정이 안 됩니다. 에? 저희가 돈을 빌리는 차용증은 차용증을 쓴다고 해서 법적인 어떤 인정을 받거나 효력을 인정받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차용증은 당사자 간의 인정이 되죠. 중요한 점은 저희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끼리 돈을 빌리는 것과 같아야 된다라는 게 그냥 머릿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즉 아나운서님이 저한테 돈을 빌려주실 때 변제기를 20년으로 해서 빌려주십니까? 안 빌려주시겠죠. 줄 수도 있죠. 대신에 이자를 많이 받는 거지. 그럼 이자를 꾸준히 20년 동안, 네. 20년 동안 엄청나게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차용을 할 때 변제기를 사실 20년, 10년 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집이나 이런 거 빼고는. 네, 일반적으로 뭐 저희가 은행이 정말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변제기는 3년에서 5년 정도를 하겠죠. 그게 적당하다. 적당한 시기고 변제기 20년은 인정되지 않고요.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차용증이라는 부분이 언제 작성되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 차용증을 아까 얘기한 거는 빌려준 그날 작성해야 된다. 그날 기준으로.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날 작성했는지를 내가 증명할 수가 있느냐. 네. 이 작성된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과세관청은 저희가 세무조사가 나온 다음에 뭐 반감기 같은 걸 따지나? 잉크의 반감기. 있어요. 야, 뭐야? 농담으로 던지면 다 있어. 종이의 어떤 생산 연도와 잉크 연도 이런 거를 해서 국세청에서 실제로 원본 감정이나 이런 걸 작성 일자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7년 전에 작성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날짜로 해서 7년 날짜로 저희가 작성된 것처럼 소급해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그거는 막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문서적으로 괘씸죄. 과세관청의 신기를 건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지금 정말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차용증을 지금 썼다고 인정을 받나요? 라고 공증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증이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공증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뭐 최대 비용이 3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지만 유언 때 배웠잖아요. 네. 최대 비용 300만 원. 물론 한 2, 3억 빌리는 거 공증 비용은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100만 원 정도 언더리가 될 것 같은데 공증 비용 100만 원을 받을 수는 있는데 공증의 용도는 사실은 그 날짜에 작성됐다가 아닙니다. 공증의 주 용도는 너와 내가 이 계약서에 대해서 실제로 작성을 했고 이게 어떤 하나의 판결문처럼 돈을 안 갚을 때 내가 집행을 할 수 있는 내가 굳이 법원에 안 가도 권한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 간에 내가 계약 차용증을 쓴 사실이 없다라는 다툼이 생기거나
내가 돈을 안 갚을 때 압류나 이런 경매를 하기 위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을 막고자 하는 게 공증인데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거는 부모님한테 저희가 자식한테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이거 안 썼다고 할 것도 아니고 그럼 공증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 날짜에 썼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거면 네. 법원에 등기소 가면은 네. 확정일자라고 해서 도장 찍는 게 있거든요. 그거 1,000원밖에 안 합니다. 1,000원. 그러면은 확정일자를 찍어 놓으면 이 날짜에 내가 이 계약서가 작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요. 아,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는 네, 거예요. 도장을 받아 놓으면 예, 전세나 이런 계약하면 확정일자 받듯이. 똑같아요. 이 1,000원이라는 비용만 내면 저희가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그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그 날짜에 작성됐다는 사실 입증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작성을 하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사진으로 보관을 해도 되고 아, 그럼 날짜가 찍혀 있으니까. 찍혀 있으니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부모님하고 주고받고 네. 그 주고받고 그거를 캡처해 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인 것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 날짜에 작성돼서 서로가 주고받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는 지금 문자와 카톡만으로도 입증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저희가 특별하게 조작을 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에서도 그 주고받은 사실을 가지고 그 날짜에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네. 일단은 내가 돈을 빌렸다 사실을 입증하고 두 번째로는 이자를 꾸준히 매월 지급하면서 네. 이자에 대해서도 내가 꾸준히 지급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차용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뒤집은 게 아니다라는 내용으로서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이자를 띄엄띄엄 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처음에 한 번 주고 뭐 한 3개월 있다 주고 근데 능력이 안 돼가지고 네. 줬다는 어떤 근거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왜냐면은 이게 중요한 게 제가 돈을 꿔주고 못 받은 경우 그 사람이 이자 한 번만 줬다라는 근거가 있으면 이 사람이 사기칠 어떤 그 본인의 의지는 없었다라는 증거가 돼서 내가 받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네. 사실 타인 간에 빌렸을 때 네. 저희가 소멸시효도 있잖아요. 돈을 안 갚았을 때 10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다시 지급하면 내가 채무를 인정한 게 되다 네. 보니까 이자 낸 날부터 10년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소멸시효 기산이나 이런 것들이 쟁점이 있는데 이건 제가 또 이제 세금하고 관계없는 얘기였고 이자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뒤에 6개월치를 지급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차용증에서 일부 차용증 샘플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해서 뭐 이자를 연체하면은 뭐 변제기 전에라도 상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저희가 뭐 기재된 차용증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별 생각 없이 그거를 그냥 기본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거기대로면은 원래 이자를 연체하면은 네. 실제로 변제기 다 상환해야 되고 이랬는데 또 상환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네. 넘어가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또 트집 잡으면 네. 복잡해지다 보니까 잘 봐야겠네. 잘 봐야 되고 뭐 이자에 대해서 또 지급을 연체하면은 이자율 5%가 아니라 연체 이자율 12%를 적용한다던가 뭐 이런 샘플 많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제3자한테 빌려줄 때는 예. 그런 또 제재사항을 거는데 그 샘플을 그대로 쓰시면서 실제로 부모 자식 간에 이자를 잘 안 받아버리면 원래 받아야 할 돈이 5%가 아니라 연체 이자인 12%여야 되고 이런 복잡한 게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지연 이자에 대한 그 지연 이자 연체율 12% 이런 네. 조항이라던가 변제 이자에 대해서 지급을 제때 못하면 변제기 전이라도 상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재 조항이라던가 그런 너무 과도한 제재 조항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제기를 3년이나 5년으로 잡아놨다. 근데 3년이나 5년 잡았지만 25살 아들이 2억을 빌리면서 3년이나 5년 안에 2억이란 돈을 갚을 못 수가 벌죠. 있을까요? 못 벌죠. 갚을 수가 없잖아요. 예. 다시 써요 그럼 30세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변제기는 5년으로 하기로 한다. 네. 단 상호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 10년까지네. 일단 첫 번째로 해놓고 일단 안전장치 하나 넣어놓고 두 번째로는 야 25살 얘 소득도 없는데 5년 뒤에 상환하기로 한다는 조항 자체에 이거 애초에 상환할 수가 없는 건데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준 거 아니냐? 네 5년이란 변제기 적어봤자 어차피 상환할 수도 없는 거 이거 다 그냥 형식적인 거고 네. 원금을 상환할 수도 없는 재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네. 이때 그냥 증여 의사가 있다 아니면 채무를 면제할 의사가 있다라고 해서 어느 걸로 해석을 해도 증여세 과세를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2억을 제가 빌렸다. 주로 이 2억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재산을 취득하는 데 썼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네. 아파트를 제가 아파트를, 갭 투자를 그렇지, 했다고 그렇지, 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2억 원이라는 돈을 같이 얹어가지고 제가 아파트를 갭 투자했고 변제기 5년 잡았어요. 근데 저희가 거기다가 가로치고
추가로 단 목동 아파트 뭐뭐뭐가 그 변제기 전에 매도되는 경우에는 그 차용금을 상환하기로 한다. 이런 조항을 또 하나 넣을 수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내가 갚으려는 의도가 있다. 네. 이런 걸 드러내야 되네. 상환 계획이 어떻게 보면 소득 하나 없는, 즉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뭐 월 200밖에 안 되는, 예를 들어 자녀가 2억이란 돈을 5년 안에 갚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디테일하지만 내가 목동 아파트가 변제기 전에 매각이 되면 그 매각 대금으로 상환한다라던가 그런 양 당사자의 의사가 기입이 돼 있고, 그래야 과세관청은 그런 부분을 조금은 인정을 해주는데,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 그렇다고 거기다가 5년 안에 반드시 로또에 당첨될 것임. 이렇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안 된다. 농담 삼아 얘기해봤습니다. 자, 이외에도 또 부모 자식 간 차용증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야, 이만큼 부모 자식 간의 차용 관련된 세금 얘기만 해도 한도 끝도 없네요. 네. 예. 그 다음이 또 궁금하시죠? 예, 다음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요. 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